네, 일부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 사업의 범위 확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정비 사업은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조합원 입주권에 인정되는 정비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가로 자율 주택 정비 사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경우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대체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대상 사업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포함해서 이런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과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완성되면 2년 이내에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고 거기서 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그러면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후에 2년 이내에 취득했던 그 대체주택을 만약에 양도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소득세법 89조 2항에 나오는 이 사업 내용에 이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가로 자율 주택 정비 사업도 포함을 시키겠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이게 이제 개정 내용입니다. 네, 현행 종부세에서 합산배제, 종합합산배제를 해주고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그 다음에 사원용 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런 경우에는 합산해서 배제해 줬거든요. 합산해서 빼줬는데 이제는 그 내용에 추가해서 만약에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용을 했다. 그럼 그 주택들도 당연히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가로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하는 혁신지구 재생 사업, 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면 그런 주택도 합산 배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일부 증여 추정에 대해서는 연대납세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합산 배제를 적용시켜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의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 뭐 공짜로 쓰게 해준 그거에 대한 이익분을 증여로 추정하는 거라든지 또 합병, 증자, 감자, 현물 출자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된 그 추정되는 이익에 대한 증여 이런 것들은 연대납세 의무에서는 제외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재산의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도 이것도 이제 연대납세 의무는 배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합산해서 배제시켜주는 증여재산도 전환 사채의 전환 이익이라든지 또는 주식 상장 이익이라든지 또는 합병 상장 이익의 증여, 그 다음에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등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증여 추정도 합산에서는 배제시켜 줬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까지 요거 증여 추정되는 것도 합산 배제에 포함시켜 주겠다. 이런 건 합산시키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가양수 혹은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간에 그래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게 시가와의 차이가 30% 이상 벌어지거나 또는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작은 금액, 이 둘 중에 하나 작은 금액,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해서 그러면 그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거를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현재는 이제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상에서 시가에 해당해서 부당의 계산이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다 추가해서 소득세법상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이제는 개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아무튼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바뀐 거죠. 무슨 뜻이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게 이게 5%를 넘어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통상의 거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의 시가에 충실하게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저가양수, 고가양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심 쓴 것 같지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초과배당이라는 것은 원래 주식회사인 경우에 균등배당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균등배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가진 만큼씩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초과배당이라는 얘기는 주총이나 뭐 주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액지주한테 배당을 몰아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배당을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실제로 배당해서 돈을 준 날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기한을 정할지가 불분명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서 배당을 한 날이라는 게 배당을 결의한 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당이 된 날, 지급을 한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 기한을 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초과배당 금액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을 결의를 2021년도에 하고 실제 배당을 2022년도에 했다. 그러면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2023년도에 하는 거죠.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이제 기한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네, 현재 그 경영이양 보조금 농지에 대해서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 농지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현행 조특법상의 69조에 나와 있는데 현행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래서 요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또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이 3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다 양도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2021년까지 해서 2023년까지 해서 2년간 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시가로 과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증여로 추정하겠죠. 그런 경우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시가과세를 대상을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상이었는데 요건도 마저 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낮게 무상이나 낮게로 한 경우에
시가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상이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한테 직접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그 신탁회사가 또 아들한테 이렇게 재화 용역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한 단계 거쳐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탁회사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한다. 그렇게 해도 요거를 시가 과세해서 증여세를 추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의 안분 기준 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뭐 당연히 빌딩이라면 토지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질 거래가액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 시에는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서 안분한다. 만약에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 실질 거래 가액 중에서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그냥 안분 계산한다. 그런 뜻인데요. 또 하나는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질 거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안분 계산은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안분 계산해라. 기준시가대로 분배해서 안분하는데 만약에 실제 거래한 가격이 그렇게 안분한 것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안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별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안분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개정안에는 만약에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 설령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잘 불분명하거나 혹은 안분한 거와 실제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다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든지 혹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있는 거를 포함해서 샀는데 건물을 철거해서 없다. 그리고 토지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세법 개정안의 그 주요 이슈만 간략하게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실제로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 통과해서 법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세부 내용별로 주제별로 이슈별로 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차별화된 세무 상식 제임스 컨설팅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